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을 우린 미제 사건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그나마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는 죽을 때까지 법의 심판을 피했던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살해된 사건 역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 문구를 자주 사용한 범인을 사람들은 바이블 존이라 불렀죠. 1968년 2월 2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살던 한 남성은 차고 출입구에 한 여성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이라고 생각한 남성은 짜증을 내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여성은 미동도 없었죠. 출근 때문에 바빴던 그는 짜증을 내며 다가갔는데 멀리서는 몰랐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취객은 가끔 보이긴 했기에 그렇다고 쳐도 그녀는 몸 전체가 창백해 보이고 숨을 쉬는 자그마한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그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멀리서 보아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도 가까이 가보니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머리에 나 있는 둔기로 인한 외상과 더불어 목에는 끈 혹은 벨트로 조인 듯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임이 분명했습니다. 전날 저녁 인근에서 날 내버려둬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나오긴 했지만 범인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재인도로 분류됐고 경찰은 그녀의 얼굴에 남은 상처 때문에 신원 확인이 힘들 거라 여겼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램프루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같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를 소환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25살의 패트리샤 도커. 한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전날인 22일에 베로우랜드 볼룸을 찾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댄스홀이자 음악 공연장인 베로우랜드 볼룸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고 그렇기에 밤마다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 패트리사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범인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직 정도로 보아 그녀가 베로우랜드 볼룸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살해됐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사인은 교살. 성폭행당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검시관의 말에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을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몇몇 용의자가 나오긴 했지만 끝내 그녀를 살해한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1969년 8월 17일 제미와 맥도날드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구타의 흔적과 목에 남은 끈자국이 타살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범행 도구는 옆에 놓여있던 그녀가 신었던 스타킹으로 보였습니다. 베로우랜드 블룸을 자주 찾았던 제미만은 16일에도 그곳에서 목격됐는데 그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83cm 정도의 키를 가진 25에서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몇몇 이들에 의해 목격됐죠. 짧고 짙은 갈색 머리에 흰 줄무늬 옷을 입고 강한 글래스고 억양을 갖고 있던 남성은 때때로 짧은 성경 문구를 사용하며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새 아이들을 가족에게 맡긴 뒤 베로우랜드 볼룸에 방문했던 그녀는 다음날까지 귀가하지 않은 그녀를 걱정해 동네를 돌아다녔던 가족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 전에 일어났던 패트리샤의 사건과 연관짓지 않았지만 조사를 이어갈수록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가방을 가져갔던 것을 비롯해 그녀들은 아이가 있었고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던 점을 보아 범인은 여성 혹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 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생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그녀들이 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베로우랜드 볼룸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던 남성을 용의자로 선정,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그렇다 할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난 1969년 10월 31일 헬렌 퍼톡이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글래스고의 한 주택 뒤에서 발견된 그녀는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옆에는 스타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베로우랜드 볼룸에 방문했고 두 사람 모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남성과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몇 시간 뒤 여동생의 파트너였던 존은 버스를 타야 한다며 떠났고 헬렌의 파트너였던 존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셋이 함께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랭포드 나이츠우드 방향으로 가는 20분 동안 존은 베로우랜드 블룸을 악의 소굴이라 표현하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엄격한 부모님 덕분에 호그머네이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악의 소굴을 자주 방문하는 기혼 여성은 천성적으로 불순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석 달 금음을 뜻하는 호그머네이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던 그는 성경 문구를 이용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사이 집에 도착해 언니와 그를 뒤로하고 먼저 택시에서 내렸던 헬렌의 여동생.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살아있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문구를 이용하고 이혼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는 어머니,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을 노렸던 남성. 남성은 아이를 놔두고 베로우랜드 볼룸, 그의 말에 따르면 악의 소굴을 방문한 여성만을 노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문구를 사용하는 그를 바이블 존이라 불렀죠. 여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목격자의 기억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술이 스코틀랜드에 최초로 도입됐고 100명 이상의 형사가 배치, 5만 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지만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이들이 용의자로 지목되기는 했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남성도 그 중 하나였죠. 베로우랜드 블룸에서 여성과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 체포됐던 그는 당시 가짜 이름과 주소를 말했기에 의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범인의 몽타주와 닮은 구석이 있어 그를 담당했던 형사는 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그를 의심한 이들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렸고 2005년에는 누명을 벗기 위해 DNA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인 피터 토빈이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그가 과거 존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 바이블 존과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난 호그머네이에 술을 마시지 않아 라는 말. 하지만 그는 피해자들을 땅에 묻은 반면 바이블 존은 인적 드문 장소에 방치했고 이 밖에도 별다른 유사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용의자가 있었지만 다들 그렇듯 범인과 연관 지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2004년에 스코틀랜드 미제 사건 전담팀은 2002년에 경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바이블 존의 샘플과 80%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대에도 바이블 존의 혈육 중 하나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범인을 잡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 삐뚤어진 관점으로 특정 이들만을 노려 자신의 욕망을 풀었던 바이블 존. 스코틀랜드 역사상 충격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